형수님, 이 의자 형이 끝내 완성하지 못한 겁니다. 남편에 관해 흙이 덮인 지 겨우 석 달, 저는 그 낮은 목소리에 들고 있던 국그릇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62살 멈춰 선 벽시계 아래 홀로 식은 밥을 삼키던 밤이었지요. 세상은 저를 남편 잡아먹은 여자라 손가락질했고 저는 그 집을 무덤처럼 지키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초인종을 누른 건 남편의 30년 벗이었어요. 그가 내민 건 국 한 냄비, 그리고 남편이 끝내 손대다 만 낡은 나무 의자 하나. 그 사람이 왜 날마다 제 집 문을 두드렸는지, 그리고 몇 달 뒤 제가 왜 자식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손을 붙잡고 말았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털어놓으려 합니다. 세상이 다 손가락질해도 좋았어요.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봐 주시겠어요? 지금 이 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멈춘 벽시계를 처음 올려다본 건 남편을 보내고 꼭 석 달째 되던 저녁이었습니다. 8시 17분. 남편이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놓았다던 그 시각에 시계바늘은 그대로 멈춰 서 있었어요. 태엽을 감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감아버리면 그이가 없는 시간이 정말로 흐르기 시작할 것 같아서요. 저는 62살입니다. 30년 넘게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다 몇 해 전 교단을 내려놓았지요. 남편 선호하는 35해를 함께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커피 향이 부엌을 채우고 그이가 넥타이를 매며 웃던 사람이었어요. 그 평범한 아침이 이렇게 귀한 것인 줄 잃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현관에는 아직 그이의 슬리퍼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탁기 위에는 체크무늬 셔츠가 그대로 걸려 있었고요. 저는 그것들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치우는 순간 이 집이 정말 빈집이 될 것만 같았거든요. 혼자 차린 밥상은 늘 식은 채였습니다. 국은 데우지 않으면 하얗게 기름이 굳었어요. 젓가락 부딪는 소리만 덩그러니 울리는 저녁이면 저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시간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학교의 야간 자율학습 감독을 굳이 자원했습니다. 집에 일찍 들어가기가 싫었던 거지요. 불 꺼진 교실을 마지막까지 지키다 마지못해 집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날 저녁도 그랬습니다. 식은 밥 앞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문을 여니 뜻밖의 사람이 서 있었어요. 남편의 30년 벗 상우 씨였습니다. 형수님, 혼자 끼니 걸으실까 봐요. 그는 눈을 제대로 맞추지도 못한 채 김이 오르는 국 한 냄비를 내밀었습니다. 큰 손이 어색하게 냄비를 받쳐들고 있었지요. 저는 문턱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상우 씨의 시선이 거실 구석, 천으로 덮어둔 물건에 멎었습니다. 그가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 입을 다물더군요. 저는 애써 그 물건을 외면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이었으니까요. 그가 돌아가고 문이 닫히자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다만 그날 밤엔 식탁 위 국그릇에서 오래도록 온기가 가시지 않았어요. 상우 씨는 며칠 뒤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반찬 몇 가지를 들고서요. 그는 거실 구석에 눈길을 두더니 조심스럽게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것 좀 봐도 되겠느냐고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상우 씨가 천천히 천을 걷었습니다.
그 아래 드러난 건 팔걸이만 겨우 붙은 미완성 나무 흔들의자였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건 남편이 제 60생일에 주려고 손수 깎던 의자였습니다. 목공을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 상우 씨의 작업장을 몰래 드나들며 몇 달을 매달렸던 거예요. 완성해서 놀래주겠다던 그이는 끝내 팔걸이 하나를 다 붙이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거친 나뭇결을 오래도록 매만졌습니다. 대패질이 서툴러 군데군데 결이 일어난 그 자리마다 남편의 손이 스쳤을 걸 생각하니 목이 메었어요. 상우 씨도 나무를 살피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무언가 아는 듯한 눈빛이었지만 그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만 말하더군요. 형수님만 괜찮으시면 이건 제가 마저 손봐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선뜻 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손길이 벤 물건을 남에게 맡긴다는 게 두려웠거든요. 상우 씨는 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알겠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물러섰지요. 그가 돌아간 뒤 저는 미완의 의자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멈춘 벽시계가 그날따라 유난히 큰 침묵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상우 씨의 걸음이 잦아졌습니다. 깜빡거리던 형광등을 갈아 끼우고 물이 새던 수도꼭지를 말없이 손봐 놓았어요. 무뚝뚝한 사람이라 생색 한 번 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손볼 것을 다 손보고 나면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조용히 돌아가곤 했지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닿은 자리마다 죽은 집 같던 우리 집이 조금씩 사람 사는 곳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자꾸만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남편의 버신이 도리를 하는 것뿐이라고요. 그 이상의 마음을 품는 건 떠난 이에게도 그에게도 못할 짓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밥상을 마주하고서야 알게 됐습니다. 상우 씨도 몇 해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이라는 거요. 자식들은 다 멀리 나가 살고 목공소 한쪽 골방에서 혼자 지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둘 다 곁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꺼내자 상우 씨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젊어서부터 형하고 따르던 사이였다고 세상에 그만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 말 끝에 저는 처음으로 저녁이 조금은 덜 춥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를 느끼자마자 무서워졌어요. 이래도 되나 싶어서요. 선을 그으려는 마음과 자꾸 기대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서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가 세차게 쏟아지던 저녁이었습니다. 야간 감독을 마치고 교문을 나서는데 우산이 없었어요. 처마 밑에서 비가 그치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저만치 익숙한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상우 씨였어요. 우산을 들고 언제부터 와 있었는지 모를 얼굴로요. 그가 말없이 다가와 우산을 제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정작 자기 어깨는 다 젖는 줄도 모르고요. 저는 미안해서 우산을 그이 쪽으로 밀었지만 그는 다시 제게로 기울일 뿐이었습니다. 집 앞에 다다라 우산을 건네봤다가 그만 두 사람의 손이 스쳤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흠칫 놀라 손을 뺐어요. 오래 잊고 있던 온기가 손끝을 타고 번지는데 그게 낯설고 또 무서웠거든요. 상우 씨도 얼른 시선을 돌리더군요. 그는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입을 달싹이다. 또 그냥 삼켜버렸습니다. 우리는 젖은 골목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젖은 어깨로 우산을 기울이던 그 사람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그리고 그런 저를 저는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이튿날 저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다잡으려고요. 만년필과 손목시계, 반쯤 쓰다 만수척. 그이의 물건을 하나씩 상자에 담다가 신혼 시절 사진 한 장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세상 부러울 것 없다는 얼굴로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을 보는데 어젯밤 상우 씨를 떠올린 제 자신이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떠난 지 겨우 석 달인데 이 사람 온기가 아직 이 집에 남아 있는데 저는 스스로가 죄인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상우 씨의 방문을 짐짓 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밖에서 터졌어요. 시장에 다녀오는 길, 골목 어귀에서 이웃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혼자 된 집에 웬 사내가 그리 드나든다니.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늙어서 무슨 주책이냐는 눈초리. 남편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하는 손가락질. 체면이라는 것이, 소문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거운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결국 상우 씨에게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분간 오지 말아달라고요. 답장은 담담했습니다. 알겠다고 몸조심하시라고요. 그날 저녁 빈집은 다시 예전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멈춘 시계 앞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며칠 뒤 큰아들 준식이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녀석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눈부터 굴렸어요. 새로 갈린 형광등, 말끔히 손본수도, 낯선 사내의 손길이 묻은 흔적들을 하나하나 훑더군요. 그러곤 제 낯빛이 예전보다 나아진 걸 못마땅한 얼굴로 바라봤습니다. 준식은 이웃에게 들었다는 소문을 꺼냈습니다. 그러다 목소리를 낮추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 목수 양반, 아버지 살아계실 때부터 이 집 드나들었다면서요. 저는 그저 아버지 친구라고 도리를 하는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준식은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혼자 큰 집에 사는 건 위험하다며 집을 정리하고 자기들 사는 동네로 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저는 반발했습니다. 아버지 흔적이 이렇게 배어 있는 집을 어떻게 두고 떠나느냐고요. 준식은 제 말은 듣지도 않고 다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며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 집, 내 삶이 어느새 자식들 손에 넘어가고 있는 기분. 그 무력함이 뼈에 사무쳤어요. 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학교 계단을 내려오다 그만 발을 헛디뎠어요. 발목이 접질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어서려 해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교직원들은 이미 다 퇴근한 뒤였고 텅 빈 학교 계단에 저 혼자 남겨졌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겨우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누른 번호가 상우 씨였어요.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왜 이 시간까지 있었느냐, 어쩌다 다쳤느냐, 그런 말 한마디 없이요. 그저 조심스럽게 저를 부축해 일으키더군요. 넓은 어깨에 기대어 한 걸음씩 내딛는 길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집까지 데려다 준 그는 약을 사다 발목에 붕대를 감아 주었습니다. 큰 손이 어찌나 조심스러운지
다친 데가 아프지 않을 정도였어요. 상우 씨는 밥까지 앉혀놓고서야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이웃 수님이가 보고 말았어요. 다음날 수님이가 넌지시 그러더군요. 그 사람 마음 너도 알면서 왜 모른 척을 해? 저는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발목이 나아갈 무렵 상우 씨가 다시 의자를 손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팔걸이를 다듬다가도 나뭇결을 유심히 들여다볼 때면 그는 자꾸만 손을 멈추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언가 목까지 차오른 말을 애써 눌러 삼키는 사람처럼요. 저는 결국 물었습니다. 하려던 말이 뭐냐고요. 상우 씨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얼른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그 어색한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유품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반쯤 쓰다 만 낡은 수첩이 손에 잡혔어요. 무심코 넘기는데 한 귀퉁이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상우. 그 이름 옆에 흐릿한 연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의자 부탁.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상우 씨에게 무엇을 부탁했다는 걸까요? 저는 그에게 차마 묻지 못하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다만 그날 분명해진 게 하나 있었어요. 두 남자 사이에는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동산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이 집이 남의 것이 되는 날짜가 정해져 버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받아보니 매수자가 정해졌으니 장금이를 잡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무슨 소린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집을 내놓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준식이었습니다. 제 도장을, 제 동의를 어물쩍 넘겨받아 어미 몰래 집을 내놓았던 거예요. 장금일까지는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 집을 잃는다는 건 그냥 벽과 지붕을 잃는 게 아니었어요. 남편의 슬리퍼가, 셔츠가, 손때 묻은 문고리가 베어있는 그 이의 흔적을 통째로 잃는 것이었습니다. 미완의 의자를 둘 자리도 사라지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상우 씨와 이렇게라도 이어져 있던 마지막 끝마저 놓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준식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다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달력에 날짜만 세웠습니다. 멈춘 벽시계는 여전히 8시 17분에 서 있었지만 이제 제 삶에는 잔인한 초읽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준식이 잠금 서류를 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필 상우 씨가 의자를 손보고 있을 때였어요. 두 사람이 마주친 순간 준식의 얼굴이 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러곤 상우 씨를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 친구라는 양반이 대체 무슨 속셈으로 이 집을 들락거리는 겁니까? 녀석은 상우 씨를 어미 재산이나 노리는 사람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저를 향해서는 남편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체면도 모르느냐며 다그쳤어요. 늙어서 주책이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우 씨는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젊은 사람의 모진 말을 묵묵히 받아냈어요. 억울하다 소리치지도 화를 내지도 않고요. 그 굽은 등을 보는데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식은 상우 씨에게 다시는 오지 말라 못을 박았습니다. 상우 씨는 조용히 연장을 챙겨 그 집을 나섰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더군요. 저는 그를 지켜주지 못한 제 자신이 견딜 수 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이튿날 상우 씨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더는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담담한 몇 줄이었어요. 이제 그만 찾아오겠다고요. 저는 답장을 쓰다 지우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붙잡고 싶었어요. 그러지 말라고, 당신마저 가면 나는 어떡하느냐고. 그런데 그 말을 쓸 자격이 저에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두고 다른 일을 붙잡는 여자가 세상 어디 있겠어요. 결국 저는 제 손으로 그를 밀어냈습니다. 죄책감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거실엔 미완의 의자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반찬도 수리도 저녁에 온기도 다 끊겼어요. 집은 다시 그이가 떠나던 그 밤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준식은 그 틈에 잔금 준비를 밀어붙였습니다. 이삿짐 센터가 언제 오는지를 통보하듯 알려왔어요. 저는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상우 씨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를요. 하지만 이미 우리를 잇던 다리는 끊어진 뒤였습니다. 그 주에 남편의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혼자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그이가 좋아하던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붙이는데 자꾸만 손이 멈췄어요.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그 다정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저를 올리려 상 앞에 엎드리는데 그 순간 뜻밖의 얼굴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젖은 어깨로 우산을 기울이던 상우 씨, 붕대를 감아주던 그 조심스러운 큰 손.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남편의 제사상 앞에서 다른 사내의 온기를 떠올린 저 자신을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일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그를 떠올리고 만 죄스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어느 하나도 놓을 수가 없어서 더 아팠어요. 이 마음을 품어도 되는 건지, 아니, 이런 마음을 품은 제가 사람이긴 한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상 앞에 엎드려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텅 빈 집엔 제 울음소리만 가득 찼어요. 그렇게 바닥까지 다 무너지고 나서야 숨을 고르는데 문득 남편의 수첩이 떠올랐습니다. 그 흐릿한 연필 글씨, 의자, 부탁. 저는 천천히 거실의 미완성 흔들의자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조심스럽게 뒤집었습니다. 밑판에 남편의 손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서툰 칼끝으로 한자 파넣은 글씨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틈새에 여러 번 접힌 편지 한 장이 끼워져 있었어요. 편지를 펴는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남긴 글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자신의 병을 예감하고 쓴 것이었어요. 그이는 이렇게 적어두었더군요. 이 의자를 끝내 완성하지 못할 것 같아 30년 버신 상우에게 부탁을 남긴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줄을 읽어 내려가는데 저는 편지를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가 없거든 부디 그 사람을 외롭게 두지 말아주게. 남편은 자신이 없는 세상에 홀로 남겨질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믿는 벗에게 저를 부탁하고 떠난 것이었어요. 그제야 모든 것이 풀렸습니다. 상우 씨가 왜 그리 자주 문을 두드렸는지, 나뭇결을 볼 때마다 왜 말을 삼켰는지,
아버지 살아계실 때부터 드나들었다던 그 소문의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그는 흑심을 품은 게 아니었습니다. 죽은 벗과의 약속을 묵묵히 지켜온 사람이었어요. 제 죄책감이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꼭 쥐고 상우 씨를 찾아 집을 나섰습니다. 목공소에 도착했을 때 상우 씨는 홀로 대패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의 앞에 남편의 편지를 내밀었어요. 편지를 알아본 상우 씨의 눈이 천천히 붉어졌습니다. 그는 오래 참아온 이야기를 그제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병상에서 자신의 손을 잡고 부탁했다고요. 자신은 그저 약속을 지키려 했을 뿐이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이 도리를 넘어서 버려서 그게 형에게도 형수에게도 죄스러워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었다고요. 부담이 될까봐, 저를 밀어낼까봐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해를 풀었습니다. 아니, 오해라 할 것도 없었어요. 서로의 마음이 진작부터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상우 씨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밤을 꼬박 새워 남편이 끝내지 못한 흔들이자를 완성했어요. 서툴게 일어난 결을 다듬고 마지막 팔걸이를 붙여서요. 완성된 흔들이자는 다음 날 우리 집 거실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하필 그날이 집 잔금을 치르기로 한 날이었어요. 준식이 서류를 들고 들어섰습니다. 저는 아들 앞에 남편의 편지를 조용히 펼쳐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를 알아본 준식은 한참을 말없이 편지만 내려다봤어요. 아버지가 남긴 부탁이라는 걸 알게 된 녀석의 얼굴에서 그 섯을 펄었던 기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식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이 집을 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상우 씨는 제 곁에서 아무 말 없이 저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이튿날 아침 저는 벽시계 앞에 섰습니다. 석 달을, 아니 그보다 훨씬 오래 멈춰 있던 그 시계의 태엽을 저는 천천히 감았습니다. 멈춰 있던 바늘이 다시 째깍째깍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이가 없는 시간이 흐르는 게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이가 저를 위해 남기고 간 시간이었으니까요. 완성된 흔들이자는 볕이 가장 잘 드는 창가에 두었습니다. 혼자 앉기엔 넉넉했던 그 의자에 이제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어요. 준식은 며칠 뒤 조심스럽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상우 씨에게 지난 일을 사과하더군요. 서툴고 어색한 인사였지만 자식들의 인정이 그렇게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편지는 신혼 사진첩 곁에 소중히 두었습니다. 그이에 대한 그리움과 새로 찾아온 온기가 이제 제 안에 나란히 자리했어요.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창으로 노을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먼저 상우 씨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그가 조용히 그 손을 마주 쥐어주더군요. 저녁 햇살 속에서 흔들이자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62살. 누군가는 다 저문 나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늦게 온 봄바람도 봄바람이라는 것을요. 지금까지 제 부끄러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저녁에도 이렇게 따뜻한 온기가 깃들기를 바랍니다.